현장 취재 파일. 현장 취재 파일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 기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김정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립 준비 청년들. 네, 오늘은 자립 준비 청년, 그들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립 준비 청년들이 그러니까 정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네, 올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아동복지시설 출신 2명. 이들이 좀 새내기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20살 청년 남짓. 자립준비 청년 2명이 생활고랑 또 외로움 끝에서 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립준비 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간담회 열기가 좀 뜨거웠는데 정책 간담회에서는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서경석 대표 또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박강빈 활동가와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 등이 함께 했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현장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100여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보통 토론회에 100명씩 오는 거는 드문 일인데 열기가 뜨거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보육원에서 17년 이상을 생활을 했고 또 퇴소 후에 18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셨던 분입니다. 저희 방송에도 초대했던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김 대표가요. 이번 2 청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특별한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랍고 더 가슴 아픈데 특별한 소식이 아니었다는 건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평균 일주일에 2건 정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밝혔는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현실이 통계로도 나옵니까? 네.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을 했었는데 그 결과 자립수당 대상자 7,270명 중에 20명이 사망으로 지원금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사망한 20명 중에 1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민 대표가 말했듯이 청년 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쟁점일 텐데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극단적 선택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매년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범죄나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보호 종료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4명 중에 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연락조차가 안 되면 보호 대책이나 지원 대책도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네, 정부가 나서서 이 청년들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사실 국가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책을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야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가 도입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정부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지난 8월에 잇따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자 이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11월 17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 청년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론에 앞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보호 종료 아동, 보호 연장 아동,
보호 대상 아동 뭐 여러 가지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를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먼저 자립준비 청년은 퇴소 아동에서 바뀌게 된 단어라고 합니다. 아동이 아니고 이제 청년이니까 달리 부르는 거군요. 네, 이제 자립에 조금 키워드가 들어간 거죠. 퇴소 아동에서 바뀌게 된 건데 자립을 준비하다라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또 더 큰 개념으로 보면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혹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아서 분리 조치되는 아동을 말하는데 1년에 3,500명 이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많군요. 네. 또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일정 연령, 즉 만 18세 이상이 되면요. 시설과 가정 위탁 등 보호가 종료가 돼서 아동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 혹은 자립 준비 청년을 뜻하고요. 한 해 2,400명 이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18살인데 18살이란 나이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일지 아직 대학을 졸업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이 한국 나이로 보면 19세에서 20세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을 막 입학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될 수 있죠. 혼자서 자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보호 연장 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종료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기 종료 아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만 18세 전에 원래 있던 가정, 원래 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나 혹은 무단 퇴소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 조기 종료 아동과 보호 연장 아동은 자립준비 청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8월에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두 청년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A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 연장 후에 기숙사에 거주 중이었고요. B양 같은 경우에는 17세 이제 조기 종료 후에 원 가정에 복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자립정년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만기 퇴소를 해야만 자립지원 정착금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보호 기간 중에 다른 복지시설과 또 가정 위탁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정 복귀나 병원 입원 또 쉼터 입소 등으로 인해서 퇴소 아동들이 보호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또 여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책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이 원가정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요. 이 다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 약 45%가 그러니까 50%보다는 좀 미만이긴 하지만 원가정 복귀를 선택을 해서 퇴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간 보호 종료 아동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작년 2020년 기준에 비해서 1,846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 2,000건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이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서 보호 연장 아동과 보호 대상 아동 또 조기 종료 아동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특히 B양처럼 조기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퇴소한 약 4,000명 이상은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또 자립 지원 매뉴얼이 없어서 부재하기 때문에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가정 뭐 아동 학대든 뭐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때는 뭔가 안전장치가 작동돼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정부가 11월에 발표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 기대할 만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이런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교육, 일자리 부문에서도 지원이 늘어난 상황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보완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간담회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송양수 과장도 토론에 함께 했는데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이 당사자랑 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지만 이 미처 파악하지 부분들이 좀 많았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정책은 계속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밝혔고요. 또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더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또 보호가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또 정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정아 기자. 네, 제가 좀 간담회 마지막에 김성민 대표의 말이 좀 마음을 울렸거든요. 네, 이분이 그 자립준비 청년이었던 분이죠. 네, 이 김성민 출신이고요. 네, 김성민 대표의 인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듯이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잘못된 경험 혹은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요 누구보다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네가 지나온 삶을 앞으로 경험할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시간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성민 대표는 이제 아이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소중한 대상으로 바라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또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4% 정도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도 0.5%, 0.몇 %만이라도 이런 법적 의무 고용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좀 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8살에 보호가 종료된다는 건 한국적 현실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 특히 재정적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 김정아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뭐 하신 말씀 또 있으세요? 또 강조하셨던 현장 종사자분들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 상담을 할 때 그냥 질문만 하고 대답만 듣고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관료적인 서무를 위한 서무 뭐 이런 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받고 나서 더 이제 공허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네네.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란 형식이 작동되고 있지만 실질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고 점검할 게 여러 가지 있고요. 우리가 점검해 나가다 보면 올해 겪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은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